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경제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일에 주가 대폭락 이후에 네. 주요국 대부분이 좀 만회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뉴욕 어떻습니까? 뭐 약간 유행가 가사 중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 지금 세상이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빠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을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빨리 가장 유사하게 이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뭐 뉴욕 증시에 대표하는 게 엔비디아였잖아요. 전고점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게 이제 140달러까지 갔는데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30달러까지 왔으니까 뭐 뭔 일 있었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의 반등이 나왔고요. 다만 우리 K 증시는 아직까지도 뉴욕 증시와 또 뭐 엔비디아 이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비하면은 좀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한데 다행인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수 꽤 많습니다. 규모도 큰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이 정도라면은 정말 2주 전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유, 너무 다행이죠, 진짜.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예. 말씀하셨는데 순매수로 돌아섰다. 일단 뭐 반길 만한 얘기네요. 예. 네. 뉴욕에서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게 현지 시간 22일 열린다고 하는데 잭슨홀 미팅?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날 2주 전 월요일 블랙 먼데이에 도대체 왜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폭락시켰는지는 몰라요. 하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좀 추측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자꾸 막 오락가락 하니까 시장이 목리를 한번 부린 거다. 그래서 연준 진짜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23일 밤에 잭슨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한 마을에서 열리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번 주 주식 시장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못 미치죠. 우리의 금요일 밤이니까. 이제 그때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짧게 말하면 그냥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뭐 지금 통화 정책 잘 가동되고 좀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미국 경제는 뭐 아주 튼튼하고 침체는 아니고 좀 요 정도의 좀 시장이 원하는 그 정도 말만 딱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파월이 여기에서 또 마치 최근에 한 것처럼 뜬금없이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금리 인하가 안 한다든가 오히려 또 그 반대죠.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하다든가 좀 이런 자칫 말실수라든가 이런 하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왔잖아요. 근데 파월 때문에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는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냥 딱 원하는 말만 이대로 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 튼튼하고 고용도 이 정도 진짜 이 평이한 말만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해줘야 된다. 네. 만약에 여기서도 또 입 딱 짓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또 한 번 전 시장을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이번만큼은 파월 의장이 딱 시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하는 정도의 코멘트만 좀 해주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 폭락 원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모르죠. 모르는데 네.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을 넘었다.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전망치를 밑돌았다. 좋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봤을 때 그럼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실은 1%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소매 판매를 좀 놓고 보니까 7월에 미국인들의 소비죠. 자동차라든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가전, 뭐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소비가 아니라 좀 나름 제대로 된 소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그럼 경기 침체 아니네.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돌아 실질적으로 대폭락이 왔었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실은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6월 달 실업률이 4.3이 됐던 것 그게 이제 트리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 다시 알파 오메가 끝을 좀 보려면 9월 6일이죠. 9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돼요. 4% 초반으로 안정이 돼야지. 만에 하나 그 8월에 그러니까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분에서 실업률이 또 요동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이제 난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 경기 침체는 이거 아니야 이제 계속 이제 선을 쫙쫙쫙 긋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기는 할 텐데 뭐 확인은 해줘야죠. 예. 네.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엔비디아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30달러까지 이제 회복은 됐어요. 28일 날 2분기 실적 발표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 기대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네 가지 그 폭락 이유 중에 하나가 AI 버블론이었었잖아요. 네. 반도체는 좋은데 PER이 막 50배, 60배, 60년치의 이익을 이제 앞당겨 와서 이 정도까지 정말 AI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우리 생활에 또 우리 뭐 국민들, 미국 국민들 혹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그만큼의 쓸 돈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터지면서 엔비디아를 100달러 밑으로 밀어놨는데요. 엔비디아가 야금야금 지속 오르면서 다시 130달러, 액면 분할 120달러 위까지 왔거든요. 얘도 엔비디아도 최종 관문이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네. 8월 28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그 위에 다음에 분기에 나오는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젠슨 왕의 코멘트도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도 해탈 수준이어서 그거 다 맞춰도요. 시장에 빼면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봐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반응을 보십시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경기 침체의 마지막 관문은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잖아요. AI 버블론의 마지막 관문은 8월 28일 날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 시장의 모습. 여기까지를 통과하게 되면 만약 그때도 성공이었다라고 네. 하면 2주 전 블랙먼데이의 그 대폭락은 아주 소소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AI 알고리즘의 장난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자질자질한 이제 주식 콜옵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상승에 베팅을 하니까 큰 손이 이 AI 매매를 하려는 큰 손이 상승 베팅을 다 죽이려고 뭐 그런 폭락을 시켰다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통과가 됐다. 140달러를 또 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떤 재료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런 큰 손의 장난질이었구나로밖에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8월 28일도 있고요. 9월 초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다 잊혀진 재료 하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라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나 길게 보면 9월 첫째 주에는 모든 것들은 좀 클리어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은 될 거다. 그럼 AI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도체는 어때요? 우리가 좀 더뎌요. 우리 네. K 증시도 더디고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20만 원을 회복한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IT, 뭐 TSMC 등에서 회복들은 굉장히 더딘데 그래도 제가 이 K 증시를 나름 오히려 뉴욕 증시보다도 더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달러 약세가 최근 한 3, 4일간 무서울 정도로 극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반대로 엔화가 강해지면서 달러를 잡고 끌어내려온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역대 우리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K 증시를 보면 달러가 약세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 K 증시가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하고 달러 약세 시기에 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갔습니다. 가령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원달러 환율 800원대 갔었잖아요. 그때 2000이라는 고지도 처음 갔었고요. 그다음 3000 갔을 때도 이제 달러가 코로나19 터지면서 막 무한정 달러 살포했을 때 달러 약해지면서 갔고요.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지금에 나오는 이 달러 약세가 상당히 지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원달러 환율도 한 1320원, 30원대,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일대에 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한 100대 깨지고 99 라인도 깨면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밑이 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가적인 달러 약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여서 저는 지금 환율만 놓고 보면 이 달러 약세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더뎠지만 오히려 K 증시가
마지막에 드디어 한번 좀 나름 이제 저평가를 좀 떨쳐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뉴스외전 시간에 환율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지금 1,330원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평론가님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연초에도 1,200원대에 가는 게 소수설이었었지만은 달러 약세론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엔화가 못 버틴다. 엔화 약세론은 일본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돌면서 이제 달러 약세로 떨어뜨릴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와 통화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 금리도 10년물 금리도 거의 3.8%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 금리 떨어지면 달러도 약해지는 이제 이런 패턴이 실제로 K 증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다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그동안에 가장 버림받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또 증오의 대상이 됐던 K 증시가 마지막으로는 해줄 것 같은데 그러나 금요일 밤에 파월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제롬 파월이 잭슨홀에 해서 딱 그만큼 원하는 만큼만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굿 시나리오가 간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희망을 주시네요. 희망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희망은 있다. K 증시가 더 있다. 오히려. 네. 한국 금리는 어떻습니까? 모레 이제 금통이 맞아요. 열리잖아요. 네. 한숨 돌렸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도 좀 몰렸던 것이 환율이 막 1,380원, 70원 또 1,400원 가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외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수월하게 지금 외환이 안정되면서 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깜짝 인하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대출 실행되는 액수 또 집값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튀는 거 보면 한국은행도 특히 이주열 총재가 계속 최근에 이 금통위 때마다 부동산 언급 엄청 많이 했어요. 집값 안정, 수도권 집값. 그렇다면 그냥 미국 따라서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결은 확실한데 그래도 이런 코멘트는 소수설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내린다면 이제 9월에 그렇다면 우리도 뒤따라서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동결이죠. 무게가 실린다. 지금 이제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시중은행들이 뭐 최근에 많이 올렸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금융당국이 또 왜곡을 하는 건데 지금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 금리입니다.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2, 4.3 하던 게 4% 깨지더니 3.9, 3.8, 장중에 3.7까지 왔잖아요. 우리 국고채, 은행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안 내렸지만 이미 시장은 내릴 거야에 베팅을 하면서 금리는 먼저 획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2%대 주담대도 나오고 있고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 좋으신 분들은 2%대 실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난달에 이 주담대의 대출액이 7조 원 넘게 실행이 됐고요. 엄청 몰리고 있네요. 하고 아마 이 8월 달에 8조 원대가 실행이 될 것 같고 그 전달에도 6조 원대, 5조 원대.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게 다 또 영끌 이 대출 받아서 주담대 받아서 집 사서 지금 서울 집값은 이미 이제 전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조금씩 전고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와중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이 저는 좀 반대를 하는데 아마 연주 앵커도 잘 아실 겁니다. 창구 지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금리를 이렇게 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우회적인 지도를 강한 거죠. 아니 뭐 가상금리 올린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은행들은 요때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상금리를 지금 최대 은행별로 하는데 0.3%포인트를 더 때려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대출 금리를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싸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좀 비싼 주담대를 대출 금리를 물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도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서 집값이 불안정하니까 대출 금리를 오히려 은행들에게 좀 높여라라는 창구 지도를 통해서 지금 왜곡을 하는 건데 이러면 결국은 은행들만 뒤에서
그냥 호호 그냥 웃고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자 장사. 이자 장사도 네. 하고 아유, 당국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건데 뭐 명분을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좀 이걸 시장에 맡기고 부동산이 집값 부분은 따르게 달리 좀 가는 것이 다른 어떤 뭐 규제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정책 당국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이 지방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 특히 부산만 해도 대도시인데 부산 집값도 안 들썩이는데 서울이랑 수도권은 지금 놀랄 만큼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주담대가 매달 7조 원씩 실행이 되네. 주담대를 때려잡자. 아마 근데 이런 좀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잡혔으면 이게 진작에 잡혔겠죠. 집값 문제라는 게. 좀 왜곡이 오히려 좀 나중에 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전기차 화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다들 불안해하다 보니까 이제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배터리 정보 다 공개한다고 네. 하고 안전점검 강화한다고 네. 하고 하는데 이게 본질적인 대책이냐 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서울시가 먼저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충전율을 90% 이상이 된 차는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오는 거를 발표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배터리 전기차 전문가 분들이 나서서 이건 충전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가령 인천 청라지구의 그 차는 충전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서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전율은 굉장히 90% 밑으로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난 그 테슬라 차량도 렌터카에 그냥 세워둔 차가 불이 나버렸으니까 그게 충전율 때문에 난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러면서 이게 또 막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배터리를 어느 회사 건지 고지하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의 거의 원가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를 차지하고 전기차는 뭐 그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뭐 주행거리라든가 출력 다 그 배터리가 어느 거기 때문에 배터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필요한데 화재 위험과 배터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중국 배터리는 다 화재가 나. K 배터리는 화재가 안 나.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하는 게 큰 도움 되죠. 왜냐하면 K 배터리만 사고 K 배터리 차량만 들어와라. 이쪽 중국 배터리 들어오지 마라. 근데 지금 다 화재가 납니다. 뭐 K 배터리건 일본 배터리건 중국 배터리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정보 공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화재 위험을 낮추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원론적으로 이제 문제식들이 회귀를 하고 있어서 뭐 한켠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다. 또 한켠에서는 뭐 실리콘 응급제다. 또 한켠에서는 이제 아예 완성차들이 나서서 전기차 완성차들이 뭐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집단지성의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쉽지 않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